예,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예고해 드렸다시피 위드 웬디님을 모셨습니다. 역시 SNS에서 뭐 블로그나 그리고 브런치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글도 꾸준히 이제 올리고 계시는 분인데 오늘 위드 웬디님과 함께 이런저런 말씀을 나눌 거고요. 특히나 이런저런 대화 중에서 뭔가 인생, 삶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비중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위드 웬디님 인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위드 웬디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금필 작가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네, 저는 그냥 재밌게, 그리고 신나게 인터뷰에 응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위드 웬디님과는 이렇게 대면으로 비록 뭐 온라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 나누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살짝 긴장이 되고 플러스 반면에 또 기대도 되는데 한번 오늘 또 좋은 영상을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볍게 또 몸부터 풀어야 되겠죠? 서로 이제 약간 경직되어 있으니까. 예. 먼저 궁금했던 거는 이제 닉네임 관련한 거예요. 위드 웬디. 위드는 뭔가 위드의 그 함께라는 뜻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닉네임이 위드 웬디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뭔가 의미랄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아, 네, 제가, 영어 학원 다닐 때 영어 이름 짓잖아요. 네, 그때 웬디라고 지었고요. 음, 어렸을 적에, 음, 만화 피터팬 보면서 음, 그냥 웬디가 되게 좋아 보였어요. 네, 이게 되게 따뜻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품어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웬디 영어 이름 닉네임 지었고요. 그리고 블로그에서는, 원래는 위드 웬디가 아니었고, 이제 다른 아이디 쓰다가, 어, 이렇게 우리 같이 하자. 함께 음, 나가자. 뭐,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미드 붙였고요. 그리고 블로그 수업을 예전에 들었었는데 검색을 했을 때 제 아이디만 딱 나오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위드 웬디 딱 하니까 저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딱 정했습니다. 네, 그것도 중요하죠. 요즘 소위 말하는 퍼스널 브랜딩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통일성,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단 질문을 드릴 텐데 제가 알기로는 wendy님의 직업이 약사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 현재도 그러면 약사 일 업무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게 뭐 과거형인 건지 그래서 어떻게 어떤 식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게 이제 궁금해요. 네, 지금은 이제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 이제 도매상하는 나르샤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아, 약국이 아니고 아시겠다. 회사에 다니신다, 그죠? 네. 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그 수입을 하고, 네, 등록하고 하는 데에 이제 약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서 네, 감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는 이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일을 하기 전까지는 아이들 키우면서, 약사로 약국에서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병원 약사로 7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개인 약국도 하신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아, 안타깝게도 운영은 안 해봤어요. 운영은 안 하시고, 네.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약국에 소속되어서 직원으로서 일을 하셨고, 네. 그러면은 그 기간마다 뭐 느꼈던 점이랄까? 그것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서 약사로 일을 할 때는 뭐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힘들었고, 또 반대로 개인 약국에서 일을 하실 때는 또 어떤 점을 느꼈고, 그런 점이, 왜냐면은 약사라고 이제 하면은 많이들 떠오르시지만은 약간의 그냥 떠오르는 연상되는 이미지랄까? 일이 약간의 제한적이잖아요. 그냥 약국에서 처방전 받으면 약 지어주고, 그것만 일단 저희 눈에는 보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이면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주변에 뭐 X가 됐건 뭐가 됐건 주변에 은근히 약사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근데 그 세세한 소소한 것까지는 알지 못하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약사의 삶?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도 좋고 뭐 디테일하게도 좋고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금필 작가님도 소위사이시고 또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 내가 해야 할 업무가 되게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약사님들이 그냥 처방전 받아가지고 그거 약 똑같이 지어서 그냥 뭐 하루 세 번 드세요. 그러니까 뭐 이것만 하는 복역 지도라고 거. 하나요? 네, 그죠? 그쵸. 예. 복약기도 하고 그것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일을 해보면 이 약을 제대로 이 환자에게 지어주기 위해서 처음에 처방전을 받을 때부터 일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 처방전을 받고 이 환자가 이 약을 먹는 게 괜찮은가 처방전 검수라고 해요. 그래서 처방전 자체에 어떤 문제는 없는가를 확인을 해요. 근데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련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음, 경우에는 진료과에다가 문의를 해서 요거 맞는가 이런 거 확인을 하는 게 일단 약제부에서 먼저 한번 걸러주는 일을 하고요. 그래서 일종의 더블 체크네요. 네, 그죠? 그쵸. 네. 음, 그래서 한번 그렇게 거르고, 어, 그리고 약을 지을 때도 이게 요즘에는 기계로 짓는 경우가 많아요. 위생상도 그렇고 또 속도나 정확성을 위해서 기계로 짓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계에 약을 넣고 또 그 약이 제대로 조제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약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약의 모양이라든가 이 약들의 상호작용이라든가 또 환자가 먹고 있는 다른 약들과의 어떤 작용이라든가 이런 게 한꺼번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약을 약사만 다루어야 한다라고 법에서 지정을 한 거는 그만큼 약을 잘못 먹거나 제대로 먹지 못했을 때 환자한테 어, 잘못하면 위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아무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거를 관리를 하라는 측면에서 약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약국에서 일을 할 때에는 정확하고 친절하고 쉽게 약을 드실 수 있게 한다라는 걸 되게 사명감으로 갖고 있어요. 약을 보통 우리가 식후 30분 이렇게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환자분에 따라서는 이분이 약을 좀 잘 안 챙겨 먹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식후 30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식사하시고 바로 드세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나으니까. 환자마다 그 성향 같은 거 파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약을 먹다가 중간에 괜찮으면 안 먹을 것 같아. 근데 이 약은 끝까지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지도를 하는 거. 이 약 끝까지 드셔야 약효가 제대로 나고 내성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아팠을 때 고생하시지 않으려면은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뭐, 덜 고생하기 위해 약을 먹는 거니까요. 그런 거 등등, 환자 케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약사가 다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 또 새로운 게 생각이 났는데, 뭐, 유달리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이 됐건 아니면은 개인 약국이 됐건 약사 일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유독 남는다? 뭐, 아니면은 좀 특별한 에피소드? 뭐, 긍정적인 일이었던, 아니면은 예를 들어 뭐, 컴플레인이든 아니면은 소위 진상 고객이든 뭔가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기억에 남는 그런 손님? 사건? 이벤트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많고요. 정말, 그쵸. 왜냐하면 사람을 상대하는 그, 일이니까 오죽 많겠어요. 네, 그죠? 근데 그 네, 중에서 유난히 유별리 좀 기억에 남는다? 그런 게 혹시 있으시다면. 네. 제가, 어, 병원에서 일을 할 때 항응고 상담이라고 해서 판막 수술을 하신 분들이 드셔야 하는 와파린이라고 하는 약 용량을 조절하는 일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2ml를, 그러니까 2mg을 매일 드셔야 되는데 잘못해서 5mg을 매일 드셨다라고 한다면, 아, 이제 금필 작가님은 딱 감이 오시죠? 와버리. 너무 위험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한 일주일만 그렇게 드셔도 출혈이 돼서 응급실에 실려 오셔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거꾸로 만약에 5ml 드셔야 되는데 2ml 잘못 드셨다. 그러면 색전 생겨가지고 중위험. 이 정도로 약을 잘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약이에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이분이 먹는 식생활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약이기 때문에 약 드시는 용량 조절을 할 때 피 검사를 매번 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피 검사 수치에 따라서 요번 달부터는 한 달 동안 약을 이렇게 드세요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면서 체크를 하고 약을 잘 챙겨 드셨는지를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약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약에 대해서 약을 드셔야 되는 이유라든가 주의사항 같은 거를 설명을 하는 데만 30분 정도가 걸려요. 왜냐하면 판막 수술을 한 경우에는 심장에서 혈전이 생겨서 이게 뇌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면 이게 뇌졸중, 그러니까 중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드셔야 하는 약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드시는 경우에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어서 환자분이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한 30분 정도는 기본이고요. 그러면, 음,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드리다가 약간의 어떤 갈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나 이거 안 먹는다. 이렇게 까다로운 거 나 안 먹고 만다. 음, 네. 만약 이렇게 네.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죠. 뭔가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럴 바에 안 먹을래. 내가 혹시나 뭐 네. 본의 아니게 잘못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죠? 어느 그리고 정도 이해는 된다 그죠. 그죠?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 건강식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와파린을 먹으면 건강식품 드시는데 제약이 많아요. 음, 상호작용이 많이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설명을 드리면 또 거부감이 생기고, 나 홍삼 음. 먹어야 되는데, 나 맨날 야채즙, 맨날 녹중 뭐, 그렇죠. 딱 어르신들 해버리고, 정말 그걸 어떻게 보면 약보다 더 그죠? 그게 더 소중하게 그러니까 느끼시니까. 나 그냥 이거 혈전 안 생기게 하려고 그러면 오메가3 먹으면 괜찮다는데 막 이러면서 거부를 하세요. 뭐 네. 그거를 한참 설명을 하고 해서 처음에 저하고 갈등을 그렇게 막 했던 분이 나중에 또 이제 이것도 흉부외과 교수님한테도 이제 한 소리 듣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음, 그리고 이제 이게 본인도 이게 여러 가지 듣는 얘기가 있다 보니, 이 약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아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오실 때마다 잘 드시고 계신지 확인하고 어떤지 막 이런 거 여쭤보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고마워 하시고 감사해 음, 하셔서 나중에 병원에다가 그 고객의 소리에다가 올려주신 거예요. 네, 어, 나 자칫했으면 제대로 안 먹었을 뻔했던 그런 약을 설명을 잘 해줘서 내가 고맙게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좋은 기억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제가 실수를 했어요. 네, 약을 챙겨 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를 빼놓고 못 드린 거예요. 이게 음, 약을 챙기다 보면, 따로 나가야 되는 약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약을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약을 뭐, 이게 습기를 먹거나 아니면 음, 얘를 시간을 딱 달리해서 먹어야 된다거나 해서 따로 드셔야 되는 약이 있는데, 그거를 챙겨 놓고는 안 드린 거예요. 드리고. 음, 이렇게 봉다리.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제가 깜빡한 거예요. 못 드리고. 나중에 이분이 댁에 가셔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약이 없다. 음,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안 드린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너무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서 그게 어차피 따로 드시는 거고, 이게 음, 지금 먹을 시간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네, 제 기억에 자기 전 약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그게 먹을 시간이 전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댁이 어디시냐 해가지고 거기까지 근처 가가지고 죄송하다고 아유 제가 이래요 막 이러면서 막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또 주섬주섬 뭘 주시는 거예요. 아유 어, 여기까지 오셨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쪼매난 먹을거리를 주시면서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뭐 여기까지 이렇게 오냐 이러면서 이해를 음, 해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하고 엄청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도 두 말씀해주신 케이스 다 다행히 결말은 해피엔딩이라서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이었어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예상을 그냥 하면은 저도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예민하신 분도 많잖아요. 네. 특히나 예를 들어 약을 많이 드시고 계신다거나 오래 드셨거나 아니면 현재 자기가 앓고 있는 질환이 만성이다 또는 좀 중증이다 하면 할수록 당연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뭐 사소한 거에 대해서도 뭐 딴지를 걸거나 시비를 걸거나 컴플레인을 걸거나 좀 안 좋은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종의 감정 노동이잖아요, 이것도. 음, 그러니까 그쵸. 결국엔 이것도 제 생각엔 그래요. 사람을 대하는 모든 모든 일은 결국엔 서비스업 같거든요. 그러면 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감정 노동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 생각엔 약사라는 직업도 약사분이 하시는 일도 분명히 다른 직업 직종에 비해서 크면 강도가 세면 셌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감정 노동이라는 게.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지금 약사 일은 어쨌든 뭐 이제 일하는 직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약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일은 쭉 하고 계신데 그런 감정이 좀 소모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환자들한테 뭔가 시달리거나 안 좋은 일에 이제 휘말리거나 겪어서 심신이 좀 힘들거나 그럴 때는 뭐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시거나 이겨내시거나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약국에서 근무를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했을 때 그 약값이 약국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인식을 못한 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죠? 저 당연히, 약국은 맞아요. 예를 들어 뭐 약은 아니더라도 바카스가 500원이야. 여기는 어, 왜 700원이야? 아직도 계세요. 하다못해 네. 처방되는 약이 다 약국마다 다를 수 응, 있는데 응, 그게 이제 아직도 납득을 못 하시는 거죠. 무조건 네. 같아야 된다라고 이제 되게 당황스럽죠. 그쵸? 네. 그래서 어떤 할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도둑이라고까지 음, 표현하신 거예요. 바로 이제 한 블럭 건너 있는 약국보다 100원 비싸게 뭔가 그 유명한 제품을 판다고 도둑이라고. 근데 그때가 24? 이 정도 나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고 철없을 시절이었는데 굉장히 서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도둑 소리 들으려고 구공부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하나. 안 그래도 이제 금필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몸도 힘들고 거의 하루 종일 서서 조제를 하고, 어, 환자분들 상대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자체도 이거 맞나 이러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도둑 소리까지 들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큰 마음을 먹고, 나 이제 개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회사를 상대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당시에 마음을 먹고 변리사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어, 이렇게 시간이 흘러 보니까 그런 순간을 잘 견뎌내고, 그럴 수 있지! 이러고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변리사 시험이라는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배워 나간 인생의 어떤 일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모두 다 나의 경험이고 내가 사는 그런 서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어, 사실, 어, 많은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객을 상대를 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웃어야 된다라는 점도 있고, 그에 비해서 약사나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수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뭐, 나 정도면, 수월하게 하는 거지. 이 생각도 많이 들고, 어렸을 적에는 은근히 소심하게, 이렇게, 저도 똑같이 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뭐, 반말을 한다거나, 얼마? 이렇게 반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 3,000원. 반말까지. 소심한 이렇게, 복수. 네, 서른도 안 된 새파란 애가, 3,200원. 이렇게 막, 충분히 잔돈, 근데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막, 예. 그런 소심한, 그런, 왜냐면은 사람인지라, 아니, 음, 나도 소중한 자식이고, 나도 소중한 사람인데,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언제 나를 봤다고 반말이야?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음, 거기서 멱살 잡고 싸울 수는 없고, 그 정도의 소심하고 애교스러운 복수는 네, 저 같아서도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응, 네, 자, 여기, 응, 가. 이 정도. 예. 맞아요.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물병원 수의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뭐 이런저런 자리라든지 온라인에서도 많이 좀 많이라기보다는 자주도 아니고 종종 뭐 글을 남겼고 제 책에서는 첫 번째 책이든 두 번째 책에서도 좀 언급은 했지만 좀 인식이 수의사에 대해서 약간 뭐 지금 삼초포로 빠질 수도 있지만은 아직 인식이 좀 약사나 의사에 비해서 사람들이 수의사를 대하는 인식이 좀 낮아요. 음, 예. 음, 그래서 뭐 조금만 똑같은 뭐 약이라 하더라도 그게 뭐 기성 제품이든 아니면 처방되는 약이든 어쨌든 다를 수가 있는데 동물병원마다 여러 가지 어쨌든 이유 때문에 구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데 아니 여기는 왜 기존에 다니던 병원보다 비싸냐? 아니, 돈 밝히는 병원, 돈 밝히는 수의사. 음,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말씀을 하거나 그렇게 인식을 할 때 되게 뭐 좋게 표현하면 서운하고 되게 이렇게 완곡해서 표현하면 서운한 거고 정말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화가 나죠. 예, 음, 답답하고 그렇게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그게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그렇게 되게 이분법처럼 생각하고 뭔가 실상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왜곡을 하고 아무튼 충분히 저도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현재 어쨌든 약사 일은 약사 일대로 하고 계신 거고, 글도 쓰고 계시잖아요. 네. 블로그도 그 다음에 쓰고 계시고, SNS, 그 다음에 이제 브런치, 여러 곳에서 플랫폼에서 글을 쓰고 계신데, 글은 뭐 언제부터 쓰게 되셨고, 왜 글을 쓰게 되셨고, 왜냐면은 아직까지 글을 쓰는 사람의 비중이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들이야 워낙 글 쓰는 사람들이 계속 모였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실상 보면은 정말 글 쓰는 사람들은 드물잖아요. 그래서 언제, 왜, 어떤 계기로 글을 쓰게 됐고, 뭐, 그래서 글쓰기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제가 블로그를 시작을 한 건 2022년? 지금으로, 만 2년 몇 개월 전부터였어요. 저랑 그때, 거의 비슷하시네요. 저 22년 여름에 그 음, 블로그 수업 듣고 이제 했고요. 그때는 사실 뭐 그렇게 수익화를 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아니었지만 블로그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일까요? 왜 블로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궁금해요. 제가 투자를 배우면서 투자 모임에서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뭐 월세 만드는 그런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블로그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내 블로그 자체로서 돈을 번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 사업을 뭔가 알리는 도구로서 블로그를 사용한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런 걸로 접근을 했어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쓰지는 않았는데, 어, 고시원도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원디님 훑어보면서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그것도 네. 이야기가 궁금해서, 예. 그래서 고시원을 홍보를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를 배웠는데, 음, 그때 당시에 블로그 수업을 하셨던 분께서 저한테, 음, 굉장히 좋은 분을 이제 선생님으로 운 좋게 만났고, 그분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블로그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나의 명함입니다. 그 말씀을 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굉장히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야 블로그 애드포스트로 해서 돈 수익화, 이게 굉장히 기대할 만한 정도가 아니다라는 게 많이 인식이 돼 있지만 2년 전, 3년 전만 해도 블로그로 돈 벌기 이런 거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분께서는 강의를 하시는데도 블로그를 그렇게가 아니라 나를 높이면서 어디에다가 이게 인플루언서라는 표현은 안 쓰셨지만, 아, 소개하는 자리, 그런 곳에서 블로그로 할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의 기록을 잘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그런 수업을 하셨었어요. 음, 어, 그러면 당시에는 이제 뭐 비즈니스 경제 파트 그런 쪽으로 글을 처음에는 썼었고요. 뭐 세금 내는 방법, 뭐 일종의 정보 네. 전달성 글. 네. 음, 전달성에다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나의 이야기를 같이 넣었어요. 그 선생님은 그 말씀을 강조하셨거든요. 나의 브랜딩을 위해서는 내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 전달도 같이 되면서 내 이야기를 같이 넣는 거를 하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 카카오에 불난 적이 있었어요. 헉, 기억하실까요? 아, 어, 그래서 잠시 기억나시죠? 이게 그러니까 그 서버가 다운돼서, 판교? 맞아요. 그런 게 기억나요. 있었는데, 그럴 때, 일단, 유입하는 사람이 많으려고 하면은 그런 이슈가 되는 거를 주제로 잡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약간, 나의 브랜딩에다가 유입도 많게, 뭐, 요렇게 해서 하는 분이었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그런 이슈되는 거를 글감으로 한다. 다만, 그냥 그것만 전달하는 어떤 뉴스 같은 포스팅이 아니라 내가 보았고, 내가 느꼈던 거,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는 나의 생각, 요런 거를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음, 어, 배우려고 했는데 그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수준이 높은 거였죠. 근데 근데 제가 그만큼 고수네요. 듣고 따라가기에는 보니까. 다 맞는 네. 말씀이시고. 네, 그쵸. 그래서 음, 그때 당시에는 글쓰기 자체도 어려웠는데 그만큼의 수준을 따라가는 게 좀 어려웠긴 했어요. 근데 처음엔 그러니까 정보성 글도 적어야겠고 내 글도 적어야겠고 포스팅 하나 하는데 정말 2시간 이상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유입되는 사람 10명. 막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래서 나는 대출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데, 정신은 없어지고, 점점 이게 현실로 다가오고, 나아질 기미는 없고, 좀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경제 상황에서 버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시원도 그냥 이렇게 접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블로그를 그렇게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었는데, 그렇게 조금씩 글을 써 나가면서 글 쓰는 게 굉장히 나 자신한테 좋다라는 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쓰다 보니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할 그럴 내용들도 이렇게 적게 되고, 근데 뒤죽박죽 그냥 막
쓰기 시작했죠. 어차피 본 사람도 없고, 조회수도 없고.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저도 저 부하씨님 전에도 다른 여러 인플루언서 분들 글 보면서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고, 그렇게 최근 들어가지고 점점 더 많은 분들의 글을 보면서 제가, 아, 인제 살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글쓰기가 그래서, 큰 힘이 됐네요. 네. 그래서 글을 쓰신 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글 쓰지 않는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이렇게.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모든 소재가 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일들이 되고, 음, 나중에 나의 아이들, 나의 손주들이 이 내 기록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있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남기는 것 자체가 좋아요. 네. 그래서 남기면서 그 전에 있었던 글을 보면서 아, 나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그리고 솔직히 저는 제가 쓴 글 보면서 되게 되게, 감탄하거든요. 되게 뭐라고요? 감탄하거든요. 잘 어, 쓰는데?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오가요. 네. 어떻게 이렇게 못 쓰나? 이렇게 하다가도, 혹시 이걸 내가 썼나? 이러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좋은 겁니다. 왔다 갔다. 네. 네, 그래서, 어, 요번에도 이제 글 쓰는 거에 대한 책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되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거의 막 엄청 했는데 요즘에는 살짝 조금씩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 글 쓰면 좋다니까 이렇게. 음. 네, 그래서 그거를 강요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계속 쓰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 거, 그리고 제가 점점 나아지는 모습 보여주는 거, 그게 정말 좋은 일이겠다 싶고요. 저희 친구들이 진짜 고마운 게 제가 원래 저의 성격, 지금 이제 저의 성격 이런 것도 보았고, 또 투자를 조금 한다고 해서 좀 약간 저답지 않았던 시절, 음, 제가 생각해도 그때 왜 그랬지 싶은 그런 이상했던 웬디의 모습. 그것도 다 지켜봐 주고, 그리고 또 나락 갔던 모습도 지켜봐 주고, 그리고 나락에서 올라오고 있는 지금도 응원해 주고 하는 그 제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고맙고요. 네, 참 복 많이 받았다 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아닐까. 하나는 뭐 그 친구들 자체가 진국인 사람들일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그만큼 웬디님이 잘 살았다는 반증일 테고, 아, 왜냐면 웬디님이 감사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이 그저 그랬거나 좀 별 볼 일 없게 좀 잘 못 살았거나 하면은 그 친구들은 남아있지 않겠죠. 그리고 좋은 사람 곁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또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거는 웬디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닐까. 뭐,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웬디님의 뭐 여러 글들을 보면서 뭐 모든 웬디님의 글을 제가 뭐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웬디님이 올리시는 글을 종종 보면서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잠시 흘러나왔고 해서 오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투자 관련된 거. 그게 또 다른 의미로는 약간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 그런 질문도 뒤에 있었는데, 그걸 좀 땡겨와서 두 개를 같이 그냥 묶어서 왠지 투자를 하실 때 분명히 이제 기복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좋았던 시절이 있었을 것 같고,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 뭔가 투자와 맞물리면서 겪지 않으셨을까, 제 예상이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그래서 투자, 어떻게 하게 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젠지, 그게 뭐 투자와 관련될 수도 있고, 별개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시기는 또 어떻게 해서 버티거나 견디거나 극복을 하셨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궁금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투자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한 전자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음,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산 경험이 담긴 책이겠네요. 그쵸. 근데 사실 제가 투자는 굳이 뭐 초보, 중수, 뭐 고수 뭐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저는 초보에서 중수 가다 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할 암량은 전혀 안 되고 다만 내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나의 마음 그리고 그럴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또 나의 마음 그런 거를 적어서 어, 투자를 잘하는 분들보다는 안 해보거나, 아니, 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쵸? 네. 주저하고, 그죠? 또는 굳이 해야 돼? 또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아, 겁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망설이거나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투자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책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투자를 할 때 그 마음 자체가 제가 마음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주 근간에 있는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고 이 돈을 벌어서 어떤 삶을 살고 싶고 그런 마음에 있는 근간이 선하고 옳은 경우가 나중에 복을 받고 또 그런 결과가 좋더라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제가 투자 경험이, 그러니까 해봤던 케이스가 많은 거는 아닌데, 음, 처음에 시작을 한 거는 정말 누구나 그렇듯이 내 집 마련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니까 전학을 2년마다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전학을 가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하나로 집을 처음 실질적인 집을 구매를 했고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마음이 담겨서 그런가? 그때 당시에는 좀 파격적인 방법, 지금은 좀 흔하긴 한데 그 방법으로 집을 구매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전세를 살고 있던 집을 사고 싶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라도 이 집에서 계속 살면서 우리 아이 전학 안 시키게 해야지 해서 주인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주인분이 오히려 나는 이 집 팔 생각 없고 오히려 월세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럼 사글세를 상면서 너무 서럽기도 하고 또 그럼 2년 있다가 또 가야 되나 나는 그럼 월세 내다가 돈은 언제 모으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때 그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금 받은 걸로 다른 집을 전세 끼고 샀어요. 예. 그래서 그 전세금이 지금으로서는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내 집이 있다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다행히 그 집이 많이 올라줬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떤 집을 보는 눈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씩 이제 알게 됐고요. 또 의도하지 않은 일로 인해 가지고 이사를 여러 번 다니게 됐고 그 과정에서 역시 제가 어떤 집이, 내가 살고 싶은 집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도 많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요. 하다가 보니까 또 운이 좋게, 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주택 시장 규제로 인해서, 아, 대출 문제도 있고 해서 개인 명의로 집을 살 수가 없어서 부동산 법인을 만들게 됐고요. 부동산 어, 법인으로 이제 집을 사다 보니 이제 사업자라는 거에 대해서도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약국을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업자를 그때 처음 내본 거였거든요. 세금 관련해서도 조금씩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 새로웠어요. 모든 뭐 부가세부터 시작해서 저는 굉장히 큰 경험을 덕분에 하게 됐고,
근데, 당시에 운이 정말 좋았던 게, 그, 부동산 강사님도 네,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분을 만나서, 저도 이게 찬찬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밟아가면서, 네,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욕심이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하나 사고 팔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는데, 아, 내가 후보지로 생각을 했던 여러 단지 중에 저 단지를 선택을 했으면 돈을 더 많이 받았을 텐데, 이거를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세 채를 샀으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을 텐데, 이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급한 마음도 생기고, 계약을 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집값이 오르는 걸 보니까, 어우, 이거는 그냥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지 내가 일해서 돈 벌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마침 또 그런 내용의 영상이라든가 책 같은 게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서는 집을 사고 파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배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그러니까 뭐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접해서 다 맞는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것도 다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고, 어, 부자로 가는 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이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욕심이 이미 생겨버린 상태여서 시세 차익도 없고 월세도 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 마침 그때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붐이 일었어요. 음, 주택 매매나 그런 거래에 대해서 규제가 많이 생겼고 대출도 이제 규제가 많이 생겼고 정책이라든가 대출도 쪽으로.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어,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내가 그 지산화센터 호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수업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편법과 불법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편법을 시작하면 불법으로 빠지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음, 제가 뭐 불법을 했다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정책이 변화만 돼도 나는 엄청나게 불리한 위치에 갈 수 있는 그런 음, 여지가 많은 거에 대해서 위험한 그런 투자를 그때 시작을 했고요. 음, 초반에 한 5, 6개월 정도는 통장에 매달 몇십만 원씩 쌓이는 그거를 보면서 거의 그때는 제가 생각을 해도 어, 참 꼴불견이었어요. 일 왜 해? 이렇게 해가지고 내 돈 많이 투자하지도 않았는데도 나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근데 그 와중에 그 기저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어. 내가 우리 음, 아이들 직접 밥 해가지고 점심 먹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음, 학부모 모임 같은 거 참여할 수 있다는 거, 학원비 낼 때 허덕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 마음이 깔려 있기는 했으나 욕심이 점점 막 차올랐죠. 어, 음. 그래서 당시에 뭐 이런, 뭐 이거 옷도 사고, 뭐 이런, 사고. 남아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 남아있는 거라도 네, 있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삶의 꼭대기에 있다가 갑작스런 금리 상승이 쫙 시작이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매매 거래도 안 되고 음, 매매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급해진 그 사업자들이 임대료도 최근 들어가지고는 막 낮추기 시작하고 그 대출 이자가 높으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버티지 못하고 던지는 사람들, 임대료 낮추는 사람들, 정말 살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 점점 다 같이 무너져 내리는 그거를 그 와중에 아직도 사실 제가 그 한가운데 있고요. 음, 이 모든 거를 제가 욕심 때문에 했다라고 자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책하는 과정에서 술도 많이 마시고, 어, 좀 안 좋은 결론을 내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삶을 리셋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 다 없애고 싶다라는 생각. 근데 리셋은 정말 안 되고요. 아, 음. 그 마음을 또 이제 안다는 것도 이제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고, 음,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그런 어려운 마음들, 그런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브런치에 요즘에 연재하고 있는 제목이 서사 많은 아줌마한테 물어봐라라는 건데, 서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디 가서 말을 나누어도, 나도 그런 적 있어. 대화가 다 돼요. 그게 그래서, 엄청난 네. 재산이죠. 네. 그럼요. 그리고 네. 특히나 뭐 꼭 작가, 저자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글을 계속 쓸 생각이 있는 분들에게는 서사가 있다, 이거는 뭐예요? 글감이 무궁무진하다는 거니까. 좋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러면은 제가 분명히 어쨌든 그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뭐, 이것 때문에 버텼다, 내지 뭔가 내게 좀 힘이 되거나, 그러한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었나요? 뭐 자기 신념이 될 수도 있고, 뭐, 뭐가 됐든지. 일단 가장 고마운 게 우리 아이들한테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바닥을 갔을 때도 나는 그래도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라고 얘기를 해주는 아이들이어서, 그러면 자녀분들이 음, 엄마가 그렇게, 뭐 이유까지 엄마가 뭐 시시콜콜하게 얘기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엄마가 좀 예전과 달리 힘들어하거나 힘들어하는 내색 그런 모습을 애들도 볼 수 있거나 그렇게 캐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그걸 안 보이려고 많이 음, 애썼는데,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지니까 그걸 챙기지도 못할 정도로 마음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내가 아이들한테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돼라고 하고 있는데, 화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엄마도 많이 힘들어라는 말을 하는 모습을 애들한테 보여주는 게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런데, 음, 어, 예상외로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단단하고 많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더라고요. 마음이 큰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희 신랑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나 혼자 낳은 아이였으면 제우스가 혼자서 아테네를 낳은 것처럼 나 혼자 이렇게 낳은 아이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텐데 당신 음, 덕분에 이렇게 좋은 아이들이 되어서 참 고맙다. 음, 이렇게 더 훨씬 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아이들이 될 거고 어렸을 적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자양분을 삼아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아이들 덕분이다라고 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들도 많이 잡아주었고, 글쓰기로 이끌어준 분들도 많고, 그래서 원래도 제가 되게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좀 하는 편인데, 그냥 정말,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고마운 그런 상황들과 고마운 음, 분들이 많아요. 음, 제가 브런치에서 올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세상이 끝날, 세상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받쳐주고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세상으로 나를 자꾸 떠밀어주는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신이 네 곁에 있는 거다라는 그런 음, 도깨비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거를 느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받쳐주고 있는 거다. 근데 그게 내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정말 세상 어떤 사람들이라도 다 그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다. 왜냐면 어디서 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늘은 세상에서 소중하지 않고 귀하지 않은 거는 단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는 말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도 제가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음,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있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그런 때에도 어,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녀석 잘 하고 있는지 볼 거야. 이런 이유도 되겠지만, 나 굉장히 많이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할 때도 그래도 내가 받쳐주고 있단다라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를 어, 많이들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걸 느껴야 더 내 힘과 더불어서 어, 더 힘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느낄 수 있으면 참 좋죠, 그죠? 뭔가 내 뒤에서 나를 받쳐주고, 좀 도와주고, 힘을 주는 무언가가 있다. 그런 거를 진짜 실제로 느낀다고 하면은 좀 더 뭔가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wendy님이 그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계신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사람이네요. 그죠? 가족, 친구. 그 다음에 하나 덧붙이자면 글쓰기 정도. 또 책도 있겠고. 음, 저도 되게 또 공감이 됩니다. 예, 공감이 되고, 저도 뭐 wendy님도 뭐 살짝 아시겠고 저도 가끔 뭐 글도 올리긴 하지만 뭐 비슷하게 투자 관련해서 저도 ING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뭔가 약간 목돈이 계속 묶여 있는 상태라 예 그래서 이런저런 좀 어려움 곤란함도 겪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어쨌든 헤쳐나가고 있는데 예 근데 결국에는 뭐 그거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걸로 인해서 굳이 또 좋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걸로 인해서 뭔가 사람이 이게 절박해지거나 절실해지거나 해서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뭐 시도를 하거나 도전을 하거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최대한 어떤 일이 자기한테 벌어지면은 좀 좋은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걸로 인해서 안 좋은 점, 나쁜 점, 부정적인 면 분명히 있겠지만은 단 하나라도, 아, 그래도 이거는 좋았잖아. 그래도 이거는 뭐 좋게 해석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뭐, 정신 승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면, 밝은 면, 좋은 면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고 힘들지 않은 일만 겪으면서 살겠어요. 그죠? 분명히 계속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살 텐데, 그때그때마다 계속 그냥 주저앉거나 안 좋은 측면만 계속 바라보거나 하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 텐데, 혹시 뭐, 나만의 철학이 있다. 아니면은 나만의 철칙이 있다.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는 딴 건 몰라도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뭐 이런 거라든지. 음. 제가 그렇게 강단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음, 뭔가를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 또 이제 레츠 리치님이 하셨던 말을 또 배워와서 쓰는 건데, 깨진 루틴은 그냥 다시 하는 걸로 보관한다. 라고 그래요. 꾸준히 뭔가를 하고 계속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벽에 부딪힐 때가 못할 때가 당연히 생기잖아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그럼요. 네. 그럴 때 못했다고 해서 아, 나 이거 못해. 안 해. 끝. 그게 아니라는 거. 못했어? 그럼 오늘부터 다시. 근데 뭐 오늘부터 다시 하는데 못했던 거 다시 다 해서 두 배, 세 배 다 하는데 아니,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그렇게 해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제가 많이 말하고요. 그래서 영어 읽기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매일 5분, 10분이라도 하자라고 하면서, 어, 그냥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그냥 예닐곱 명 모여서 했던 모임이었는데 그게 벌써 1년이 넘었고 지금 이제 챌린지 같이 하고 계신 분이 이제 10분이 계시고요. 우리 모임 이름이 그거예요. 그냥 하는 영어 챌린지, 낭독. 그냥. 어제 못했다, 깜빡했다. 오늘 그냥 하면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막 엄청난 영어를 해.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How are you? Fine, thank you 한다. 뭐, 그냥 해. 그냥 어때? 뭐 내가 하는 거지. 그냥 매일 못했으면 다시 그냥 이걸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제가 심지어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이렇게 통장에 돈이 쌓일 때에도 불만은 끊이지가 않았었어요.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아니면,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내가 생각했던 결과만큼 안 따라오네. 또 불만.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인데 대접을 못 받네. 또 불만.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음, 비교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온통 불만거리였거든요. 나 자신한테도 불만. 나 왜 이거밖에 못하지? 그런데 그냥 다른 거 다 덮고 그냥 내가 하던 것만 꾸준히 한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마음은 좋아요. 편하진 않아요, 사실. 불편하고 힘들고 이제 오늘도 26일이죠. 네. 네, 카드값 결제되고 세금도 계속 내야 되고 계좌 정리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한켠에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 자체가 되게 좋고요. 아까 정신승리 금필 작가님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 살짝 얹으면 정신 승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마음에 내가 뭔가 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으로라도 이겨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정신 승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의 결핍을 내가 알아요.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인식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당연히 하는 거고 따로. 그리고 마음으로는 난 지지 않았어. 나는 이길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정신 패배까지보다는 정신 승리가 낫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상황 자체를 엎어버리는 그런 일은 내가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힘은 점점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생각은 내가 좋은 생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음, 내일 더 좋고, 다음날 더 좋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공감이 됩니다. 네. 음. 저도 또 자주 글에서도 강조했던 말씀인데, 그런 유명한 말이 있었잖아요.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하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아마 이번 책에도 역시 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역시 앞서서 wendy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살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도 원치 않아서든 중간에 꺾일 수밖에 없어요. 음, 사람인 이상. 음, 근데 그 꺾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꺾여도 계속하는 마음, 꺾여도 그냥 계속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아까도 정말
점점 점점 제가 좋아하는 말, 좋아지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 말이 주는 뭐랄까 무게라고 할까 정말 큰 것 같아요. 살면서 점점 점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 살잖아요, 하루하루. 근데 그 중에서 참 안타깝지만은 모르겠어요. 뭐 1년 365일 또는 뭐 여태까지 뭐 20년, 30년 살았는데 한 80%, 90%가 다 좋았어 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예상컨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 뭐 인생을 뭐 10을 산 기간을 자신의 인생을 10으로 봤을 때 한 7할, 8할 이상은 힘든 시기가 아닐까요? 음,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살아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고, 제가 최근에 뭐 몇 권 책을 읽었는데 우연히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 좀 오버랩되는 내용 중에 감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겼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소개를 하자면 오감사. 음, 그러니까 감사 일기랑 비슷한 거죠. 감사 일기를 써라, 감사 편지를 써라. 또 다른 하나가 오감사, 5가지 감사의 짤막한 글을 매일 써라. 한마디로 되게 짧은 시기의 단편의 일기인 거죠. 감사 일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며칠 전부터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 전에 그냥 귀찮으니까 손으로 적는 게 자기 전에 눈 감으면서 이제 자기 전에 그날에 뭔가 감사했던 일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잤었는데 최근에는 자기 전에 이제 정말 짧은 한 줄이라도 5가지를 어떻게든 찾아내는 거죠. 근데 최대한 구체적으로 거기서 주문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너무 두리뭉실하게는 말고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감사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더 좋대요. 근데 또 매일 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아무리 내가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러한 사건이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날 하루 오늘 하루 무탈했으면 감사한다. 뭐 그런 식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어찌됐건 5가지 매일 감사했던 일을 적으면 이게 결국 뇌과학 이런 걸로 연결되는 건데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 예전에 긍정 확언 뭐 이런 거를 크게 믿지 않았어요. 음 일종의 뭐 시크 뭐 이런 거 행동이 중요하다. 뭐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은 없지만은 근데 일정 부분 플라시보 효과처럼 긍정학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내 뇌에 뭔가 주문이 되고 그게 연속이 되면은 뇌의 신경 가소성 때문에 시냅스가 바뀐대요. 시냅스의 배선이 회로가 바뀌고 더 많이 이제 활발해지는 거죠. 그 배선이 더 많이 연결이 되고 그 영역이 활발해지는 거고. 그래서 말 그대로 오감사를 예를 들어 계속 한 달, 2달, 1년, 2년 했어요. 그러면은 정말 뇌 자체가 그런 감사 모드로 변한다는 거죠. 어, 자연스럽게 더 오감사를 쓰기 전보다는 더 쉽게 감사하게 되고 사소한 일에 감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고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책에서 해주니까, 아, 그냥 말로만 그냥 일기를 써라, 감사해라, 이게 와닿지 않았는데, 저는 뭔가 근거, 과학적인 데이터, 이거가 좀 있어야지 제가 마음이 동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예, 그게 아니면은 약간의 뭐랄까, 약간 뭐, 미신 같기도 하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좀 그런 근거 데이터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아,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그런 데이터, 논문, 이런 거를 토대로 설명을 하는 책들에서 계속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런 효과가 있구나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며칠 안 됐으니까 아직 저는 뭐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두고 봐야죠. 제가 이제 꾸준히 한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골자는 뭐냐면,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최대한 그걸 구체적으로 구체화해서 가능하다면 매일 아침에 감사일을 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이제 여러 책에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적어도 한 5가지는 감사했던 일을 짤막하게라도 적어보자. 꾸준히.
역시 여기서 나오는 게 꾸준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함과 반복이다. 뭐 어디서든 나오는 얘기지만 좀 전에 wendy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또 저도 살짝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 시간이 벌써 저는 뭐 한 1, 20분 지나는데 1시간이 지났어요. 그죠? 정말 신기합니다. 인터뷰 할 때마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래서 슬슬 이제 질문을 마무리를 지을 텐데 후반부 또 질문을 또 들어보면은 이런저런 삶을 살면서 경험을 하면서 아, 내가 살아보니 겪어보니 이건 정말 진리다. 이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 일종의 뭐 깨달음 통찰?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이어지고요. 모든 거는 내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 내가 사랑을 바탕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깊은 사랑에서 나온 행동은 좋은 결과를 갖고 오고 뭐 다른 거 뭐가 있을까? 시기 질투, 원망, 또 뭐가 여러 가지 그런 드라이빙 포스가 될 때가 있어요. 보면 사람이 나 진짜 이기지 않으면 안 되겠어. 이런 불을 확 붙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불 붙일 때만 해야지 그게 계속 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음, 불태워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40 몇 년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보았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선한 마음 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좋은 삶을 살아요.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어, 원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 다 마음 뿌리가 좋더라고요. 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음, 음, 그러니까 왜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렇게 하면서 온 우주가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거를 비판하는 분들은 마음만 그렇게 하면 뭐하냐 움직여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그거를 좀 섞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온 우주가 움직인다는 게 각자마다의 자기만의 우주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꾸면 내 우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면,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은 나의 삶을 다 선하고 오른쪽으로 데리고 가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음, 야, 아까 전에 약간 허를 찔렸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늘 또 강조하는 게 뭐 끌어당김의 법칙, 아까 말씀드린 뭐 시크릿 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저는 무조건 뭔가 맹목적으로 믿고 막 주문을 하고 뭐 적고 이것보다는 저는 행동을 해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이 주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뭐 비판적이란 비판적이고 약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까 확 이제 약간의 제 생각을 좀 달리 하게 될 수 있는 음. 선물을 주신 게 뭐냐면 내 생각이 바뀐다고 해서 이 우주, 온 우주가 바뀐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와닿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방금 wendy님께서 말씀하셨길 사람 각자 한 명 한 명은 다 하나의 자기만의 우주가 있으니까 내 생각이, 내 믿음이 바뀌면 내 우주만큼은 바뀔 수도 있다. 이거는 또 이제 와닿는 거죠. 그렇게 또 뭔가 생각을 바꿔보니까 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또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네. 맞습니다. 결국엔 생각이 바뀌어야지 뭐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니까. 예. 그러면 최근 뭐 wendy님이 지내시면서 요즘에 삶의 뭐 낙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글 쓰고, 책 읽고, 이거를 매일매일 반복을 하니까, 나 정말 작가의 삶을 살고 있다. 이 자체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아, 엄마 정말 멋져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큼 정말 힘이 되는 게 또 있을까 싶은 것도 있고, 저희 신랑이 그렇게 막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그렇게 바닥 모습을 보인 거 다 지켜봤고, 그리고 이렇게 살겠다고 글 쓰고 책 읽고 영어 낭독하는 것도 보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묵묵히 보면서 신랑도 은근히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 아유, 음, 사람 됐네. 그렇게 주변 사람에게도 이렇게 신뢰를 주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한테, 그래, 살아냈구나. 그게 제일 감사한 일입니다. 독서와 글쓰기 정말 해본 사람은 알죠.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가족들, 저도 가족 때문에 살고 있으니까 가족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고. 네. 그러면 앞으로 뭐 이런 게 되고 싶다. 뭐 명사형도 괜찮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면 뭘 성취하거나 이루고 싶다. 뭐 목표가 될 수도 있겠고 꿈이 될 수도 있겠고 계획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제가 쓴 글이, 아, 단 한 명에게라도 희망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단 한 명이라도 꺼져갈 수 있었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연 같은 거 하고 싶고요. 그래서 네, 영어 공부하려는 동기도 나중에 테드 같은 데 나가서 멋지게 강연하는 것도 제 꿈의 한 부분이고, 그렇지만 가장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거. 그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도 이미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웬디님의 글을 통해서 누군가는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안과 위로를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아, 저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저도 그러한 활동, 활약, 그러한 바람을 또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도 뭐 wendy님과 결은 다를 수도 있고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은 어쨌든 힘든 시기를 겪어왔고 지금도 뭐 그것이 전혀 없다고는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처럼 뭔가 힘들었거나 힘든 와중에 있거나 그런 분들에게 번아웃이 왔건 우울증이 왔건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갔건 모든 분들에게 저도 뭐 제 글을 통해서 또는 제 말을 통해서 제 행동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작게나마 뭐 미약하게라도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뭐 소망이라면 소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wendy님의 말씀이 저랑 여러 부분에서 참 좀 오버랩이 되고 겹치고 좀 많이 와닿네요.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예. 워낙 저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참 항상 늘 고맙고, 지금처럼 쭉 계속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의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인터뷰 거의 끝 질문으로 한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이렇게 한 1시간 10분 정도 저와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소감 같은 거. 네. 앞서 인터뷰하신 세 분 굉장히 쟁쟁하셔서 제가 해도 될까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기회를 잡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정말 아이고, 감사하게도 예, 수락해 주셔서 정말 정말 아주 큰 기회였고요. 정말 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 또 되었고 준비를 하면서 생방송이잖아요. 거의 다 완전 생방송이죠? 편집 안 대본 없고 편집 하신다고. 없고 완전 생방송입니다. 예, 생방송으로 네. 송출만 안 될 뿐이지
그냥 99.9% 생방송이에요. 네, 그래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기회가 어디 있을까 싶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음, 삶이 글이 되고 글이 삶이 되게 하는 거를 정말 아주 오래까지, 정말 글을 쓰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더라도 계속해야지. 이러면서 우리 좋은 작가님들, 좋은 분들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져 있어야겠다.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이 미천한 이 프로그램, 제 채널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자체에 제가 감사를 일단 드리고, 예.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역시나 감사드리고, 1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또 너무나 또 진솔하고, 예, 담백하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 이제 질문. 이것을 채널을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또는 웬디님을 아시는 독자분들 또는 이제 곧 아실 예비 독자분들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네, 우선 급필 작가님의 영상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좋은 선택을 하셨고요. 아, 음, 예전에는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게 안 되는데 여건이 어떻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되게 한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되게 만들면 되게 된다라는 거를 제가 느끼고는 있으니까 참 이 역시 감사한 일이고요. 음,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이루어내고 있는 거를 다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나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세상에는 귀하지 않은 삶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정말 한 명 한 명 다 각자가 소중합니다. 예. 네. 소중하지 않은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어요. 예. 그거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도 아닐 뿐더러, 네.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고, 나의 성과, 퍼포먼스, 결과 때문에 그것이 표면적인 그런 일들이 내 가치로 곧장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대로 내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고, 내가 하는 일, 업적, 성과, 이런 것들은 별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많은 분들이 동일시하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는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못 나갈 때는 난 가치 없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 예. 그리고 아까 wendy님이 말씀하셨던 되면 한다. 뭐뭐 되면, 뭐뭐가 조건이 충족하면은 한다. 이게 아니고 하면 된다. 예. 되면 한다가 아니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는 거, 저지르고 수습하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예, 1시간 넘게 1시간 약 20분 정도 정말 긴 인터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 인터뷰 요새 워낙 쇼츠가 유행인 시대고 쇼츠에 중독된 많은 분들이 있어서 이 1시간 약 20분 넘는 영상을 과연 몇 분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웬디님이나 저나 마음은 같을 거예요. 단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리고 단 한 분이라도 어떠한 이 영상을 통해서 감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뭔가 삶의 변화라든지, 생각의 변화라든지, 뭔가가 어쨌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둘은, 저희 둘은, 마트마 소임을 다 한 게 아니고, 아닐까. 그리고 이 1시간 넘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오늘은 이것으로 wendy님과의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웬디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